꽃님이님들, 점점 날이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경제도 너무 춥네요. 지금 이 시점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2026년 3월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날이 아니라 이미 누적되어 온 경제 부담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안정이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신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장사는 줄고 주변 상가는 하나둘 빈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 분야를 지켜보며 느낀 점은 하나입니다. 위기는 늘 괜찮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때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1999년 외환위기 직후였습니다.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까지 여러 번의 경제 충격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준비되지 않은 시니어 세대였습니다. 오늘은 불안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니어라면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현실과 대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님이님은 요즘 살림살이가 예전보다 빠듯해졌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또 꽃길로 가봅시다. 말하는 대로 아시죠? 꽃길로 가봐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돈으로 장을 봐도 한 봉지는 더 담아왔는데 요즘은 계산대 앞에서 물건 하나를 내려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친구 72세 박영숙님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박영숙님은 3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슈퍼를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단골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한 바구니 가득 담지 않으시더래요. 딱 필요한 것만. 그것도 가격표를 꼼꼼히 보면서 고르시는 거예요. 결국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임대료는 올라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가족, 직장 다니는 자녀, 연금에 의존하는 부모 세대 모두가 각자 다른 위치에서 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오르고 소비는 줄고 그 결과 동네 경제부터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72%가 실질 소득 감소를 체감하고 있고 그중 48%는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구조적인 흐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노후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비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점검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경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들은 단순한 뉴스 분석이 아니라 꽃님이님의 통장과 생활비에 직접 연결되는 현실입니다.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장바구니 무게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 가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5년 보고서를 보면 환율이 10% 오를 때 시니어 가구의 생활 물가는 평균 6.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꽃님이님이 마트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의 정체입니다. 실제로 68세 이정민님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장 보는 비용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더 나간다고 하셨어요. 같은 품목을 사는데도 말이죠. 커피, 식용유, 밀가루, 설탕 같은 수입 품목은 특히 더 올랐고 이런 기초 재료를 쓰는 빵이나 과자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환율 변동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환율이 높을 때는 수입 식품보다 국내산 식재료를 우선 선택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필수품은 세일 기간에 조금 여유 있게 구매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한 달 생활비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 여력은 줄어듭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의 부담은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3년 대비 12% 증가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한 75세 최동수님은 20년 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아직도 갖고 계셨어요. 연동금리로 받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이자만 빠져나가니 생활비가 빠듯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고 일부는 고정금리로 전환하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꽃님이님도 지금 대출이 있다면 금리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연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중도상환 수수료는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대비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은행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데 이걸 모른 채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건전성 차이는 위기 국면에서 더욱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의 안정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은 제1금융권보다 평균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경기가 나빠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집니다. 높은 금리를 쫓아간 자금일수록 변동성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7%, 8%를 준다는 상품에 목돈을 넣었다가 금융사가 어려워지면서 원금 회수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69세 김현아님은 2년 전 고금리 적금에 3천만 원을 넣었는데 그 금융사가 부실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조금 금리가 낮더라도 제1금융권,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같은 곳에 자금을 분산해 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도 꼭 확인하세요.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되니까 그 이상 금액은 여러 금융사에 나눠두는 게 현명합니다. 수출 실적과 대기업 성과가 좋아도 그 성과가 생활경제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기업 영업이익은 증가하는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과 시니어의 체감 경기는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만난 70세 박상철님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올라서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뉴스에서는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정작 본인은 그 혜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계와 체감의 괴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부 발표나 뉴스는 큰 흐름을 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내 주변 상가가 어떤지, 내 통장 잔고가 어떻게 변하는지, 장볼 때 느끼는 체감이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내 경제를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저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경제 전체가 긴축 국면에 있다는 뜻이고 이럴 때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고금리 시기에 시니어 가구의 실질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13세 정수연님은 작년에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금리는 좋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였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예금 이자에 붙는 세금까지 고려하면 더 손해였죠. 그래서 요즘은 예금만 고집하지 않고 물가 연동 채권 같은 상품도 함께 알아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명목금리만 볼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질 금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까지 고려한 세후 수익률이 진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런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은행 창구에서 상담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은 얼마나 떼는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조심스럽게 봐야 할 영역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팔지 않는 이상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오히려 보유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은 계속 나가고 유동성은 떨어집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평균 76%에 달하는데 이건 위기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66세 한미경님은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계셨는데 작년에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진 시기여서 팔기도 어렵고
금매로 내놓으면 손해가 너무 커서 결국 대출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전형적인 경우였죠. 부동산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집 한두 채에 전 재산을 묶어두기보다는 일부는 현금성 자산으로, 일부는 금융상품으로 나눠두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지는데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매 생활과 매 통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은 모두 꽃님이님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된 구조는 변동기에 부담이 커집니다. 자산의 성격과 통화를 나눠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만 갖고 계신 분들은 현금성 자산을 일부 확보하고 예금만 갖고 계신 분들은 물가 방어 수단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자산을 3가지 이상으로 분산한 시니어 가구가 단일 자산 보유 가구보다 경제 충격 대응력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세 윤정호님은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정기예금에만 넣어두셨는데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실질 자산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걸 체감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예금 일부를 금 ETF와 물가 연동 채권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배당주에 투자하셨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훨씬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자산 분산은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두는 습관일 뿐입니다. 원화만 갖고 계신 분들도 일부는 달러나 다른 통화로 분산하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 달러 자산은 자연스럽게 방어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다만 환전 수수료와 환차익 세금은 꼭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위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규모보다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심리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연금이나 월세, 배당 같은 정기 수입이 있는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생활비를 계획하고 목돈은 따로 보존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연구를 보면 월 고정 수입이 있는 시니어 가구의 생활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돈의 규모보다 흐름이 중요하다는 증거죠. 65세의 조미라님은 국민연금과 작은 월세 수입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생활비를 맞추고 나머지는 절대 손배지 않으신다고 해요. 덕분에 목돈은 계속 유지되고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고정 수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돈을 나눠서 일부는 연금보험으로, 일부는 월배당 ETF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움직이기보다는 500만 원, 1천만 원씩 조금씩 옮겨보면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변동금리 여부, 상환 구조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변동금리라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변동금리 대출자의 34%가 금리 상승 시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 704세 강병수님은 10년 전에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했어요. 당시엔 금리가 조금 높아 보였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십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고정금리는 이자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만약 꽃님이님도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계시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고정금리 전환 조건을 알아보세요. 전환 수수료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또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도 상환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으면 예금을 깨서 대출을 갚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단, 중도 상환 수수료와 예금 해지 수수료를 꼭 확인하고 계산해 보세요. 정부 발표와 뉴스는 방향성을 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생활 지표와 체감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뉴스에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내 주변은 그렇지 않다면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통계는 평균이고 꽃님이님은 평균이 아니라 개별 사례거든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정부 발표와 시민 체감 경기의 격차가 최근 5년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뉴스를 맹신하기보다 내 주변을 더 면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상가가 문 닫는 속도가 빨라졌는지,
장 볼 때 가격이 확실히 올랐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듭니다. 67세 송미선님은 매달 똑같은 품목으로 장을 보면서 가격 변화를 수첩에 적어두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품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느 마트가 더 저렴한지 정확히 알게 되셨대요. 이런 작은 기록이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보험 상품도 점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은 줄어드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매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42%가 불필요한 중복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최영진님은 보험을 5개나 들고 계셨는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니 보장이 겹치는 게 많더래요. 불필요한 보험 2개를 정리하니 한 달에 15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니 훨씬 여유로워졌다고 하셨어요. 보험은 많이 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지원하는 구조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부모 세대가 무리해서 지원하다가 본인 노후 자금을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를 보면 시니어 가구의 28%가 자녀 지원으로 인해 본인 노후 준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72세의 이경숙님은 자녀 결혼 자금과 손주 양육비를 지원하다가 본인 예금을 거의 다 쓰셨어요. 나중에 병원비가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결국 자녀한테 손을 벌려야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본인 노후 자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검 사항들은 하나하나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세요. 노후 경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작은 점검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번개가 아니라 조용히 쌓이다가 드러나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2026년 3월이라는 시점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경제 부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일 뿐입니다. 아무 대비 없이 지나가면 불안이 되지만 미리 점검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환율 변동, 가계부채, 금융권 차이, 체감 경기 그리, 금리 환경, 부동산 편중, 이 모든 신호들은 꽃님이님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큰 숫자가 아니라 매 통장 잔고, 매 장바구니 무게, 매 주변 상가 풍경,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진짜 신호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자산에만 집중하면 그 자산이 흔들릴 때 전체가 흔들립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방치하면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생활비가 빠듯해집니다. 자녀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본인 노후 자금이 바닥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도 분명합니다. 자산을 분산하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지탱해줍니다. 고정 수입 흐름을 만들면 목돈을 지키면서도 생활비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면 매달 나가는 이자가 확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면 같은 수입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보험을 정비하면 한 달에 10만원, 15만원씩 절약됩니다. 한국노년학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경제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시니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 만족도가 35% 높고 경제적 불안감은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자체가 안정감을 만들어준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 자산과 대출 구조를 차분히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왼쪽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적고 오른쪽에는 배출이나 고정 지출을 적어보세요. 숫자로 보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은 그 자산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동산의 몇 퍼센트, 예금의 몇 퍼센트, 주식이나 펀드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리하면 매 자산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만약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면 조금씩 분산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 번에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조정하면 됩니다. 대출이 있다면 금리 조건을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라면 고정금리 전환을 고려하고 만기가 가까우면 중도 상환도 알아보세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중복 보장이 없는지, 보험료가 적정한지 점검해 보세요. 이런 작은 점검이 모여서 큰 안전망이 됩니다. 꽃님이님은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대출이자가 부담되시는지, 생활비가 빠듯하신지, 자산 분산이 막막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꽃님이님의 안전하고 꽃길 걷는 노후를 응원합니다.